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더우셨을 것 같아요. 날이 워낙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어제 서울 미아동 흉기난동 사건 전해드렸죠. 이 경찰이 피해자를 현장에서 20여 분간 방치했다는 이 주변 목격자 인터뷰 소개해드렸는데, 자, 방송 이후 이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현장 도착부터 1차 응급 조치까지 5분, 자, 인근 병원 이송까지는 10분이 소요됐다고 말이죠. 자, 잠시 후 관련 소식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지은 변호사, 이상원 전 서울청 강력계 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진 보여주시죠. 자, 경기도 330번 버스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네요. 발냄새는 기본, 위험하기까지 종 내리고 주무셔 하신 이현정님. 자, 김포 롯데몰 옆 공원입니다. 아이들도 많았는데 한 남자가 상반신을 저렇게 탈의한 채로 데이트를 하고 있네요. 어쩜 좋아하신 박하나님. 자, 우유 배달하는 분께 우유가 좀 쌓여서 하루만 넣지 말아달라 부탁했어요. 네 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후에 진상 하고 문자가 왔어요. 잘못 보낸 건데 저한테 도대체 제가 무슨 진상짓을 한 건가요 하신 유정화님. 그러니까요. 자, 충남 단양 스카이워크 놀러 갔던 누나 신인경, 매형 최정은 부부가 심정지 환자분을 저렇게 살리셨습니다. 아유, 칭찬 좀 해주십시오 하신 신동영님 깨어나셨답니다. 자, 그리고 김경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의 치러고! 아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아유, 깜짝이야. 첫 번째 가봅니다. 미아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입니다. 자, 계속 이어갑니다. 이 서울 미아동 흉기난동범 구속됐습니다. 자, 영장 심사 받으러 나왔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죠. 흉기는 왜 휘둘렀습니까? 자진 신고 왜 하셨을까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사과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담배 왜 피우셨을까요? 누구한테 죄송한가요? 피해자분께요. 법정에서 하신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또 할 말 없나요?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자진 신고한 겁니까? 피해자분한테 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사한테 위협받았다고 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의사한테 어떤 위협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범행 동기 어떻게 진술하셨습니까? 자,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받고 나와서 두 모습 전해드렸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30대 남성은 그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직원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이 살인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치고 나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날 남성은 마스크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심사를 받으러 들어갈 당시에 사과 안 하시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등의 단답이나 다소 침묵을 지킨 반면 심사 후에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다른 할 말이 없는지 물었더니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범죄를 계획한 게 아니다라며 좀 보다 길게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자가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바로 전화하자마자 여기 혹시 위치 추적 되나요? 해보시면 안 돼요? 까먹어가지고요. 사람을 찔렀거든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경찰이 놀랐죠. 사람을 찔렀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2명을 찔렀다라고,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12 신고서에 다 있었고요. 나중에 경찰들이 왔을 때 담배 피게 해달라고 반말하는 모습도 사실 어제 전해드렸고, 예. 범행 영장심사 나오면서 범행 후에 왜 자진 신고했냐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경찰 빨리 오라고 말씀드린 거라고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도 지금 계속 보였습니다. 예. 자, 저희는 이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그저 30대 남성 A씨.
자, 이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저희한테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뻔뻔한 도둑입니다. 자, 같은 점포에 무려 4번이나 들러서 탈탈 털어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텅 빈 무인 점포에 스르르 입장. 자, 바구니 하나 집어들고 과자도 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한참을 매장을 왔다 갔다 가득 챙겨 넣어서 저렇게 가득 넣어서 카운터로 고고. 자, 이제 계산을 해야죠. 자, 바코드를 띡, 수량 맞춰서 띡띡 차곡차곡 비닐봉지에다가 지금 넣고 있어요. 자, 뭔가 부족한 듯 한 바퀴 더 한 바구니 가득 담아서 바코드 열심히 찍습니다. 자, 그렇게 무려 3번을 왔다 갔다 무려 봉지 4개를 가득 채워서 자, 이제 카드를 계산기에 툭 꽂고 계산이 진행되기도 전에 취소 버튼 누르고 카드를 뺐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자,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으시죠? 아주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네, 강릉에서 한 무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의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가게에 들어와서 과자와 음료수 등 총 7만 7천 원어치를 골랐습니다. 무인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리더기에 카드까지 넣어서 계산하는 척을 하다가 취소 버튼을 누르고 나서 물건을 챙기고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지난 2, 3월에 이 새벽 시간에 동일한 무인 점포에서 3차례에 걸쳐서 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갔던 범인과 인상착의가 같았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CCTV 속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약 나흘 뒤인 3월 7일 근처 원룸촌에서 20대 남성이 검거가 됐는데요. 네. 당시 검찰 송치까지 됐지만 이 제보자는 남성에게서 피해 물품 변상이나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깐만, 시기를 따져보니까 그럼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서도 또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제보자분은 최근 범행에 대해서 다시 그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은 마스크 쓴 성인 남성만 들어와도 가슴이 막 두근거릴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 경기 워낙 안 좋다고 자영업자분들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냥 다 사업 같은 거 포기하고 싶은 정도의 심정이라고 하고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사건 반장에까지도 이런 제보를 하게 됐다고 양 하시는데요. 변호사님, 만약에 검찰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정도인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그냥 형사처벌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집 앞에서 차량이 휙입니다. 자, 보기만 해도 분노가 확 치미는 장면 제보로 만나보시죠. 자, 한 주택가 골목에 끽 멈춘 차량. 한 여성이 내리더니 손에 뭔가를 내려놓고 뒷문을 열고 꺼내든 건 뭘 꺼내려고? 레기레기 쓰레기. 여기 쓰레기 맛집이다. 한가득 저렇게 남의 집 앞에다 투기를 한 후에 아하, 양손엔 빵봉투와 케이크 상자가 빵봉지도 나중에 여기다 와서 버려야지 하고 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자, 지금 2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행동, 외제차입니다. 여성 지금 와서 지금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쓴 커피라든지 컵, 스티로폼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기는 제보자가 사는 주택의 담장입니다. 놔두고 가죠. 타고 다시 어디 갔다 오는데 몇 분 상간에 어디 갔다 오냐면 빵집에 갔다 옵니다. 빵은 또 맛있게 생각하나 봐요. 케이크하고 이런 거. 그런 걸 사와가지고 정차를 잠깐 했다가 그걸 타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버리는 것도 좀 그렇고 거기 대놓고 또 자기가 필요한 거 사오는 모습까지 이걸 범죄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좀 양심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 차는 깨끗해야지 하니까 그냥 쓰레기 죄다 꺼내가지고 남의 집에다. 자, 이 형사님이 만약에 저 골목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다 어떻게 하실 거? 제 성격상 요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쓰레기를 그대로 그 차량 본네트 위에다가 얹어 놓을 것 같습니다. 네가 도로 가져가. 네, 도로 가져가라 하고 얹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 제보자에 따르면 평소에도 그 집 주변에 담배 꽁초나 쓰레기 무단으로 투입하고 버리는 가는 사람이 많아서 CCTV를 설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문도 붙여놨다고 합니다. 예. 지자체에 문의도 했지만
크게 나아지는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동생이지만 학시.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아들을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지내고 있는 40대 산모입니다. 제겐 언니와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동생은 큰언니와 작은언니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실수로 제 칫솔을 변기에 빠뜨리고는 깨끗한 물이었어 하면서 웃거나 재수 없다고 막말을 하면서 무시하기도 했는데요. 자주 갈등을 겪다 보니까 커서도 서먹하게 지내고 경조사 때만 가끔 연락합니다. 그런데 이번 출산 직후에 동생한테 대뜸 영상통화가 왔는데요. 고생했다고 축하 전화일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가 또 남자아이를 키우게 될 줄이야 이러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9년 전에 첫째 아들을 출산하고 둘째도 아들이거든요. 너무 불쾌해서 5달 전에 아들인 거 알았는데 무슨 소리냐. 난 아들이 더 좋아 하고 짜증을 내고 끊었습니다. 동생은 3년 전에 딸을 낳았는데 아들만 있다고 놀리는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도 듣더니 동생 축하를 꼬투리 잡는 거 아니냐면서 오히려 저를 다그쳤습니다. 또 아들이냐고 비웃었는데 이게 진짜 축하인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언니입니다. 어머머머, 이놈의 기집애 진짜 보자 하니까 언니가 보자기로 보이나 봐. 야, 난 아들이 더 좋아. 딸내미 키우는 너 하나도 안 부러웠어.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었으면 조카 어떻게 생겼냐고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할 것이지. 또 아들을 낳을 줄이야. 따르르르. 야, 너 나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확시 동그라미입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해요. 자, 다음 동생입니다. 어머머머, 이 언니 진짜 웃겨. 기껏 축하 전화를 해줘도 짜증이 아주. 내가 이럴 줄 알고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우리 엄마 때문에 정말. 언니, 그리고 우리 솔직해지자. 첫째 지훈이 키우는 거 힘들다고 엄마한테 맨날 울고불고 다 들었거든. 나 부러워했다는 거 알거든. 아이고 웃겨 진짜 X입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괜찮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고요? 예. 자, 일단 이 형사님부터요.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거죠. 또 아들이네 이 말투는 어찌 보면 가볍게 들을 수 있지만 좀 상처는 묵직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조용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 말 솔직히 좀 거북했다. 그때 진정한 성숙한 인간의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저는 진짜 이 한 배에서 나왔다고 모든 형제가 다 친하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정확히 드리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형제 자매에도 가까운 사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이가 있고 또 잘 맞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억지로 이걸 동생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실 필요 없고 또 억지로 동생이니까 이걸 잘해주겠거니 하는 기대 좀 버리시고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인연을 끊어야 이런 말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우리는 관계가 갈 수밖에 없구나. 부딪히는 일은 최대한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필이면 또 우리 백다혜 아나운서가 또 이 자매지간이 있잖아요. 네, 저는 잘 지내는데 감사하게도. 근데 저도 당연히 이거 축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얄밉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듣는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좀 주변에서 축하해 주시는 이쁜 이야기들만 들으시면서 산후조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은 그게 중요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행동을 했다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 관계는. 근데 또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제 불쾌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말투 자체가 아주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전화한 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 영상이 어떤 거든 좋게 생각해 주세요. 뭐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이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저는 다른 관계는 모르지만 자매지간이기도 하고 원래 계속 쭉 그래왔다면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그렇게 통화를 좀 생각하는 건... 게 오히려 좀 본인한테 더 우리 제보자님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드래곤인님 100%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고요. 푸른 하늘님. 저도 아들만 둘인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DDDDA님은 본인은 딸 낳은 동생 축하 많이 해주셨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을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에 여성의 비명이 울려 퍼집니다. 당시 해당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며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그 시각 비명을 지른 20대 여성은 인근 도로변에서 웬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또 이런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심각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계시는 이 피해자 20대 여성의 제보인데요.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이었고요. 새벽 1시 정도였다 합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집에 그때 들어가던 길이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골목길로 다녔는데 그날따라 왠지 안전한 길로 좀 가고 싶어서 사람 많은 길로 좀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초등학교 앞이기도 하고 사람이 많아서 뭐 안심하고 귀에 이어폰도 꽂고 그렇게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던 갑자기 한 남성이 그냥 주먹을 날리면서 무차별로 폭행을 한 겁니다. 얼굴, 온몸에 뭐 멍이 들 정도였고 지금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시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남성이 갑자기 달려와서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했습니다.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상황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고개 숙이고 걷고 있다가 앞에 보니까 딱 그 남자가 엄청 화난 표정으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순간에 이미 맞아가지고 넘어진 상태였고 그냥 필사적으로 일단은 돈 다 드리겠다고 걔가 그 말을 듣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어떤 아주머니 세 분이 오셔서 도망가라 그래서 뛰어갔는데 걔가 그걸 보고 엄청 흥분을 하고 또 다시 엄청 화난 표정으로 아까보다 더 빨리 뛰어와서 제가 또 맞고 있는 상황이었죠. 아, 정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네, 이 피해를 당한 20대 여성은 맨 처음에 얼굴을 맞은 충격으로 인도에서 도로로 굴러 떨어져서 나갔다고 합니다. 넘어진 이후에도 계속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또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남성은 주로 머리와 얼굴, 어깨를 때렸다고 하고요. 피해자는 처음에 돈을 노리는 건가 싶어서 살려달라, 돈을 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필요 없다고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발로 찼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목과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렸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어깨를 눌렀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 3명과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이걸 목격을 하고 남성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하고요. 이 아주머니들이 도망가라고 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것 때문에 더 화가 났는지 아까보다 더 흥분한 모습으로 뛰어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도망치다가 넘어진 피해자를 공격하고 또 뒤에서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고작 2분 남짓. 하지만 피해 여성분이 느끼기에는 10분 정도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자, 그만큼 그 찰나의 순간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교 기숙사 근처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고 공포스러웠으면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기숙사에 다 들렸다고 해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는데 살려주세요. 이거 뭐지? 세상에. 나만 들은 거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섭다. 아유 어쩌지 뭐지? 경찰차도 왔다고 하더라. 비명소리 등등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아마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폭행 당하는 동안 그나마 아주머니 3명하고 왔기 때문에 이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상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사실은 순간적으로 요 정도는 죽었다 나는 이 생각도 했다고 하고요.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혹시나 흉기 같은 걸 꺼내는 거. 이런 것들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 진술했답니다. 자, 피해자분은 과연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랬구나 하셨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머리를 계속 때리고 일단 집중적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기절시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자꾸 어디를 약간 계속 약간 질질 끌고 제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니까 잡아 끄는 그런 행위가 있었어요. 약간 인적이 더 없는 곳에 저를 데려가려고 한 게 아닐까. 자,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라고 말하는 그 와중에도 여자만 골라내는 정말 그 묘한 그 분노의 진짜 저희가 이런 얘기 맨날 전해드리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정말. 너무 그리고 일정하게 보이죠. 그 양식이 실제 피해자도 절대로 아무나 공격하려고 한 것 같지 않다. 자신을 고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계시고 근거가 있습니다. 혼자 길을 가는 여성이었고요. 여성 그리고 이 가해자보다 체구가 작다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했으면 절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형사님도 계시지만 강력 성범죄 중에는요. 얼굴과 머리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절시키기도 하지만 저항의지를 꺾어버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질질 끌고 가려고 하고 어깨를 누르고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도 더 혹시 성적인 어떤 목적까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피해자도 이제 경찰에 진정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범죄 살인 미수나 중상해가 적용 가능한 정도의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감금이라든가 강제추행 미수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범행 과정, 동기 납득할 수 있는 게 납득 전혀 안 되죠. 자, 하지만 피해자를 더 분통 터지게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저희가 제목을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이 알고 봤더니 미성년자 또 심신미약 현장에서 체포가 됐지만 정신병원에 바로 입원이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 피해 여성분이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본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걔가 현장 검거가 되는데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걔가 어떻게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걔가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프라이버시할 때 말씀드렸던 상황이고요.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스마트워치 지급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워치요? 예. 뭐 스마트워치가 있다 해도 이게 걔가 뭐 뒤에서 칼이라도 찌르면 뭐 제가 지금 과장된 것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알려줄 수 있는데 만약에 알려줘갖고 잘못된 거는 자, 들어보십시오. 이 경찰 탓은 아닙니다. 법이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셨습니다. 자, 형사님. 네. 아니 얘가 또 나와서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데 네. 걔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네. 경찰도 답답하죠. 답답하죠. 법이 그러니까 알려주면 네. 경찰이 된통 뒤집어 쓰잖아요. 더구나 피해자는 주거지 인근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해도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경찰은 이 가해 남성에 대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고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는 정도는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가해 남성이 10대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검찰에서도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보호 관찰관에게 해당 10대의 평소 행동이라든지 가정 환경, 주변 평판 이런 걸 미리 확인하거든요. 이걸 사실 결정전 조사라고 하는데요. 현재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기소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가해자의 연령대가 소년범으로 재판받을 수 있고요. 일반 형사 재판으로 받을 수도 있는 나이라서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소년범으로 재판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건 번호는 물론이고 피의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자, 제가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박 변호사님 예. 어리고 말이죠. 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지금 좀 속되게 표현하면 장땡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더블 콤보라고 했잖아요. 심신미약 적용되고 소년입니다. 두 개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일단 피해자로 한번 가봅시다. 피해자 저 지역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닙니다.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셨어요? 예. 더 문제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하고 지내는데 밤에 이제 못 나오시고요. 저 사람하고 비슷한 체형이나 옷차림 있는 사람만 마주쳐도
가호흡 증세가 온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는 뭐 지금 좀 언급이 됐는데 가해자, 이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게 더 공포스러운 거죠.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거. 동기도 지금 찾아낼 수가 없고요. 또 이 사람 진행자 말한 것처럼 소년에다가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이 소년범이면 척법이 14세 이상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형사재판 받거나 소년 보호처분 가능한데 뭐 저는 뭐 조심스럽게 이 사람 형사재판으로 가야 된다고 보긴 하는데요. 심신미약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심신미약 그 판단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아프다, 우울증 있다 해가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 다 판단하고 했다고 판단이 들고 처벌을 좀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또 고르고 골라서 아무나 폭행하고 싶다더니 여성을 골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 사반 가족께서 또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그 3단봉을 보내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만큼 말이죠. 이 폭염이 이제 곧 닥칠 텐데 이 폭염이 될수록 올라가죠. 강력 사건 범죄율이 오른답니다. 네. 왜? 정말 저런 미치광이들의 뇌관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벌써부터 두려워요. 지난해 특히 이제 또 무차별 범죄가 굉장히 많았던 흉기 난동까지도 있었던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 피해자 입장에서 대비할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도 경찰들이 예방 조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그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이 처벌에 있어서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범죄의 피해자 같은 경우는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라든가 적절한 사후 조치를 청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미성년자에다가 심신미약이 맞다라면 누구에게 어떻게 그 배상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보호조치, 그러니까 경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날 때까지 더해서 또 적절한 치료라든가 앞으로의 정신적 상담이나 피해라든가 이런 피해자 구제 조치 역시도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진짜 이번 여름 벌써부터 저는 진짜 말씀드렸지만 정말 불안합니다. 어떤 또 미치광이들이 나와서 저희가 그 사건을 전해드리게 될지 말이죠.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에 일을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광고와 달리 집은 엉망이었는데 80대 집주인이 이상한 제안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얼마 전 서울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 도우미를 시작했다가 최근에 그만둔 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싱글맘이고요.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이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 서울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 구인글에는 유명 TV 드라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고급 주택가 평창동에 있는 집이라면서 고급 주택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해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80대 남성이었는데요. 제보자에게 지원한 날에 바로 면접을 보자고 했고 이 지방이라서 다음 날에 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굳이 당일에 봐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자,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평창동 사모님 오셨어요.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만큼 부촌의 상징, 잘 가꿔진 정원, 넓은 거실, 화려한 가구. 자,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간 그 평창동 집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바로 좀 보자. 그렇게 해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는 장소가 지하에서 봤어요. 지하를 갔더니 완전히 벽에 막 곰팡이 냄새 다 갈라져 있고 광고랑은 틀리니까 제가 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고 저한테 여권까지도 달라고 했었어요.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하고 학생증이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세 개를 다 달라. 자, 가사 도우미를 구할 때 원하는 어떤 그런 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기나 말입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면접을 볼 때부터 이상했다라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면접을 보자면서 지하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러봤더니 그 집이 이게 드라마에 나오는 고급 주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죠. 냄새 나고 곰팡이 펴 있고 아무리 봐도 자기가 생각했던 평창동 집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럼 다른 것도 좀 둘러볼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본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급하게 면접을 보자고 했을까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여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권은 없다. 대신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학생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세 개를 다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면접이라고 얘기하는데 면접에서 계속 이 사람이 집주인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뭐 해외 영주권자, 도대체 가사도우미랑 자기가 해외 영주권자라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여권도 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이분 너무 사정이 급하셨잖아요. 어머니 편치 않으시고 아이들도 있고 또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급여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일을 하기로 했답니다. 자, 일단 평창동 집, 뭐 집 자체는 크고 괜찮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상태면 완전히 이건 폐가 수준인데 자, 그래도 일단 제보자께서는 일을 하기로 시작했어요. 자, 면접 3일 만에 평창동 저 집으로 가셨대요. 자, 그런데 집주인이 점점 더 이상한 소리를 했다. 그렇습니다. 평창동 집에 도착한 제보자에게 집주인이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한 건데요. 처음에 본인은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건물도 있는 건물주라고 재력을 가시하더니 얼마 전에는 20대와도 만났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이게 대화를 나눈 후에 제보자는 그러면 앞으로 지내야 할 방과 집 곳곳을 둘러봤고 처음에는 이 집 상태가 너무 끔찍한 느낌이었지만 본인이 혹시 집을 잘 관리하면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한테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친하게 지내면 월 1,000만 원씩 줄게. 자, 제보자와 집주인의 대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녁을 차려드리려고 이제 뭐 장 보고 딱 들어왔는데 가사도우미는 이 시간으로 그만두고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또 형편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빚도 좀 갚아주고 그런 성관계를 좀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 걸 해주면 그런 걸 책임지고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줘. 집에 가서 생각한 다음에 승낙할 것 같으면 바로 짐을 싸가지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뭐 결혼 생활 해봤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내가 경제적 지원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 아유 회장님 그런 거는 아니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다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동의하면은 다시 또 대화해서 만나면 되고. 아유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자, 월 1,000만 원씩 줘서 뭘 어쩌자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인데 불러서 이제 가사 도우미 하지 말고 뭔가 좀 정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미스 뭐 땡이겠죠. 미스 땡 물어볼 게 있어. 애도 낳아봤고 나이가 40대 정도 되면 다 알잖아. 그리고 형편이 좀 어려워 보니까 그냥은 못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줄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 얘기를 합니다. 남녀 관계로 친하게 지내면 월 1,000만 원씩 주면서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빌려줄 수도 있고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면 나이에 맞는 사람 찾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도움 필요하면 자녀 대신에 돕겠다 얘기를 했는데 자녀는 또 필요 없다. 난 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이제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 그 제안을 승낙한다면 그때 돌아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죠, 제보자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온 이후에 문자로 보냅니다. 가사 회사 업무 외에는 다른 거는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하셨죠. 당연히. 자, 다시 정리를 해드려요. 앞서 저 남성 80대입니다. 이 제보자 여성 40대입니다. 막내딸뻘 되는 사람한테 이딴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앞서 처음에 그 구인 광고부터가 느낌이 쎄했어요. 네, 구인글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주인이 올린 구인글인데요. 이 고급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면서 젊은 여성 가능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커다랗게 써놨습니다. 또 빨간 글씨로 나이가 적을수록 월급을 더 많이 드립니다라고 써놨는데 그 어린 사람한테 월급을 더 주는 이유가 뭔지 의문이고요. 특히 전화하기 전에 꼭 먼저 나이와 학력, 경험을 보내달라고 적어놨고 이 제보자에게도 면접을 보기 전에 미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심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제작진이 집주인의 SNS 계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소개 글에 미혼이며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다. 결혼만 늦었는데 인생의 파트너를 찾으면 세계 여행을 함께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저희가 왜 이걸 전해드리냐면 이 양반 좀 사고 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유 제보자분 들으신 것처럼 바로 그 집을 나와서 이제 택시를 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저는 저렇게 문자를 보낸 것도 더 큰 어떤 뭐 해가 있을까봐 그냥 달래듯이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택시기사분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택시기사분이 또 사건 반장에 이런 일은 제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다고 하고요. 이거 사실 아신대요, 제보자분도. 이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다행히 어떤 뭐 신체 접촉이나 이런 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하는 건 아시지만 저거 혹시라도 자기처럼 급한 마음에 상황이 맞아요. 안 좋아서 맞아. 저거 그냥 눈 감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그래서 맞아요. 피해자 나올까 봐 여기에 또 제보를 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제작진에서 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봤답니다. 아, 그 남성한테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일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 가사 도우미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 대화 내용 들은 건 뭐예요? 예? 아까 대화 내용 들은 건 뭐예요? 또 잡아떼겠죠. 뭐 그걸 안 들려줬으니까 그러겠죠. 아유,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한 남성이 식당에서 조카와 만납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남성의 요구는 점점 더 집요해지고 조카는 결국 거절을 택하는데요. 그 순간 자리를 뜨는 조카의 등 뒤로 남성은 싸늘한 눈빛을 보냅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16억이 낳은 비극입니다. 2015년에 벌어졌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명의 미치광이 때문에 정말 여러 명의 목숨을 잃게 됐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고인들을 좀 다시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2월 27일 아침 한 고령의 남녀가 이 말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됩니다. 네, 어느 단독주택 옆 빌라 주차장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 그리고 여성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가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때 들어갈 때 따라가는 남성의 손에 총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실제로 그 빌라 안에서 총소리가 났던 겁니다. 두 발이 울렸고요. 총을 들고 들어가서 발사했던 범인 75세 전 씨고 범행 전에 허가받은 사냥용 엽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사람을 쏜 겁니다. 충격적인 건 더 있습니다. 이 가해자가 총을 쏴서 살해한 사람은 자기의 친형과 형수였습니다. 이 전 씨란 자가 80대 형수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 집으로 들어갔고 형과 형수를 잇따라 살해했다. 자, 그런데 그 집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네, 바로 피해자인 80대 부부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는 총소리에 깜짝 놀라서 2층에서 몸을 피하려다가 뛰어내렸고 그래서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도와달라,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걸 들은 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곧이어 파출소장과 순경, 총 2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파출소장은 친인척은 아니지만 같은 동네에서 안면이 있었던 전 씨를 향해서 작은아버지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고 하고요. 하지만 전 씨는 출입문을 가로막고 엽총을 발사하면서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결국 파출소장은 테이저건을 들고 다시 한번 진입을 시도했지만 전 씨가 쏜 총기에 맞아서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때 이 파출소장님 40대 초반이었는데 방탄복도 없이 오로지 테이저건 하나 들고
엽총을 쏘고 있는 저 범인을 상대하다 순직을 하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형사님. 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그 파출소장은 자신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나 집안에 그 총기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일념으로 전 씨를 먼저 설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가해자 전 씨는 친형 부부에 이어 출동한 파출소장까지 차례로 살해했고 이후 자신은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는데요. 현장에서 발견된 전 씨 차량 안에서 유서 5장과 작은 수첩 1권이 발견되었는데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해자 전 씨의 유서엔 이날을 위해 모두가 내가 만든 완벽한 범죄이다. 세상 누구도 전혀 알 수 없고 눈치를 챈 사람도 상상한 사람도 없다라며 유서 곳곳에 형과 가족을 향한 깊은 원망이 가득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친형을 왜 저렇게 증오했던 겁니까? 이날을 위해서 모두 내가 완벽한 범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돈이 좀 문제가 아니었나 추측이 되는데 평소에도 친형한테 와서 막 다짜고짜 돈 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친형이 사실은 2008년도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6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고요. 이 범행 직전 좀 전에 친형의 그 아들, 자신한테 조카죠. 조카는 찾아와서 3억 좀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당연히 아무런 이유 없이 3억을 달라고 하니까 조카 입장에서는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냐 하고 거절했고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돈 3억을 거절했던 부분 이게 이번 범행의 기폭제가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전 씨 범인 알고 봤더니 폭력의 사기 전과가 6범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참사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자의 손에 엽총이 들려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네, 게다가 무려 18일 동안 총기를 6번이나 입출구를 했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세 전 씨가 이 사냥용 엽총을 받아들고 파출소로 나서는 장면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불과 15분 뒤에 그 총기를 들고 친형의 집을 찾아가서 형과 형수를 살해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사냥용 엽총을 받아들고 파출소를 나서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사건 10여일 전에는 이 주소지까지 형이 살던 남양동으로 옮겨서 총기를 해당 관할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전까지도 수차례 총기를 꺼내면서 사격 연습을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전 씨의 평소 발언인데요. 이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전 씨는 평소에도 이런 좀 다른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다. 말로 안 되면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사건 이후에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 총기 관련해서 뭐 당정 협의도 하고 막 대책을 마련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출소장께서 순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며칠 뒤에 연결식이 열렸는데요. 향년 43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년 경찰 생활하는 동안 표창장만 16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모범 경찰이었고 사건 당일날에도 다른 후배들이 이제 다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경 한 사람 데리고 그쪽 지리를 내가 잘하니까 내가 가야 한다라고 직접 현장에 출동했다는 겁니다. 이 생전에 이경감의 근무 일지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대요. 관리자가 주도적으로 현장 대응을 해야 되고 무사 아니나 소극적 근무 형태를 지향한다. 특히 주요 사건 사고는 반드시 지휘 감독자가 현장에서 출동해야 된다. 그야말로 이분의 책임감, 사명감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글들이었습니다. 연결식에는 아내분과 그리고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거의 사회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훌륭하게 자랐으리라 믿습니다. 예. 자, 이 형사님, 네. 그 경찰에 재직하시는 동안 많은 동료들의 저런 순직 이런 것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두 분 죽음 너무 안타깝고요. 특히 그 이강석 경감 그 두 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현장에 투입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찰상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유가족 분들께서 정말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가게 주인이 탄 오토바이가 도로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랑 아이고.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에이. 두 사람 다 도로에 쓰러져 버렸는데요. 아유, 어떡해. 네, 사고 수습이 한창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뭐야, 멀리서 저거? 오던 트럭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가게 안으로 쾅 하고 날아든 건 바로 커다란 타이어였는데요. 교통사고가 난 데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타이어까지 이렇게 가게로 날아든 겁니다. 아유, 아주 그냥 장날이네, 장날이야. 네, 다행히 타이어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대신 물건만 망가졌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두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네. 쾅 하고 저 멀리서 타이어 타이어가 굴러와요. 네, 아. 고작 1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이만하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유, 다친 분들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도로를 따라서 지금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커다란 지붕이 확 뒤집혀서 남성 쪽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안 돼! 그 순간 간발의 차이로 후다닥 남성이 도망치고 있는데요. 계속 굴러오는 바람에 이게 충격적이 됐습니다. 하다가 벗어났습니다. 가까스로. 달리기 잘한다. 예,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며칠 전에 공사를 하느라고 고정 장치를 없앴답니다. 하필 그런데 그날 강풍이 부는 바람에 쓰레기 처리장 지붕이 저렇게 날아간 거라고 합니다. 아니, 남성의 발이 빨랐기 망정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저 같았으면 덮침을 당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 좀 숨어 있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 몸 상황, 제 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도망가는 것보다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있어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공간 이용해야 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한 여성이 다리를 쭉쭉 뻗어서 왜 저래? 아치려는 기차 문을 막습니다. 세상에. 영무원들이 뒤에서 당기고 앞에서 누르면서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왜? 막무가내입니다. 눈과 통화하면서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아, 위험해. 그때 여기야 여기 이렇게 여성이 손을 마구 흔드는데요. 자, 보세요. 그러자 한 아이가 후다닥 달려오고 다른 일행들까지 뒤따라 캐리어를 끌고 달려옵니다. 아니 저게 제발 그거라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맞습니다. 일행들이 아직 못 탔다고 기차 운행을 막은 겁니다. 저 여성분.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졌다고 하는데요. 아니 유치장이 문제가 아니라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정신 안 차리나? 어디고 저게? 좀 뭡니까? 늦게 가면 되지. 아니면 네가 내리지. 그래, 네가 내렸어야지. 자, 마지막 이어갑니다. 네, 고양인데요. 고양이가 열심히 고개 흔들면서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세도 정말 똑바르죠. 와, 제 근육 좀 봐. 네, 배 근육 좀 봐. 한 사람 열중하는 고양이를 옆에서 다시 보니까 이 혀를 내밀어 자기 몸을 핥고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 같은데요. 저 배 왕자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닿지 않는 것을 하느라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러다가 조만간 몸짱 고양이로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좀 부럽네요. 그래도 괜찮은데요. 저거 어쨌든 간에 복근 운동되고 몸매가 꽤 괜찮은 고양이입니다.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복근에 왕자 있잖아요. 네? 쟤좀 근데 저보다 빨리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저렇게 하면 상복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왕자의 위택이 굉장히 뚜렷해집니다. 명치 쪽에. 이 형사님도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너무 귀엽습니다. 예.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아우, 진짜 볼 때마다 신기하네. 예.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얼음 정수기의 기준을 높이다. 아이스트리 플리. 스톤 텍스처 디자인으로 공간을 빛내고 아로 멤브레인 정수로 깨끗함을 더하니까. 얼음 정수기는 역시 청운 아이스 아이스트리 플리. Chance au Splendide, le nouveau parfum, Chanel.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